최근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불확실성에 휩쓸리고 있는 상황 속에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동안 자주 국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국가들은 안보 위기는커녕 사상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자주 국방에서 손을 떼고 남에게 의존하려던 국가는 국가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대만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동시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입장이 급변하면서 과거 트럼프가 대만에게 해왔던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실상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대만 행정부에서도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하면서 미국에 더욱 많은 방위비를 납부하고 싶다는 자존심 따위는 내다버린 발언이 대만 총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던 무기들까지 갑자기 판매 취소 통보를 해버리면서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린 대만은 성능이 좋으면서 빠른 시일 내로 공급 가능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견을 임기 중에만 4차례 이상 밝혔는데요. 반면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는 이와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TSMC와 같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의 첨단 산업 중 90% 이상을 훔쳐갔다고 말하며 대만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지만 미국에게 어떠한 방위비도 내지 않고 있다. 대만이 방어를 원한다면 미국에게 방위비를 내야 하고 돈도 내지 않는데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미국은 칩스앤사이언스법을 통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한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에게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미국 시민의 세금으로 거대 반도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냐며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미국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며 TSMC와 같은 기업들에게 관세를 높이면 알아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화들짝 놀란 대만의 TSMC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중국의 기술 대기업 바이두에게 납품하기로 했던 7nm 고성능 AI 칩의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TSMC 측이 트럼프와 미국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행정부까지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만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의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자주 국방을 위해 결사항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대만의 행정원장, 우리로 치면 총리 직책이 대만 해협과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미국과 대만의 공동 책임이자 목표라며 우리는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많은 책임을 미국과 공동 분담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자진해서 방위비를 더 내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만의 린자룽 외교부 장관 역시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매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국의 요구에 맞는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만의 총리 외교 국방장관 모두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격인데요. 하지만 이는 강력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며 돈 먹는 하마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국의 여론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간 자주 국방을 위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투자와 인적 자원의 투입을 해왔지만 대만의 정규군은 복무기간마저 4개월 수준으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군대를 운영 중이며 자주 국방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만이 온 힘을 다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는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가장 명확한 것은 군사무기 수출입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자 군사 전문가들과 세계 각국은
다음 타겟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라 내다봤고, 이에 다급해진 대만은 미국의 방산 장비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수입을 요청했지만 미국에선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우려해 F-35 판매를 거부했고 그 대신 F-16B를 판매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만은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를 40문가량 판매를 요청하여 미국의 허가를 받은 결과 2023년 이후로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에 갑자기 마음을 바꾼 미국이 대만의 팔라딘 자주포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으면서 대만의 포병 전력에 공백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팔라딘 자주포 40문을 판매하면 미국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음에도 계약을 돌연 취소해버린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당황한 대만은 포병화력이 부족하다면 중국의 대만 포위 및 상륙 작전을 제대로 막아낼 수 없다며 긴급하게 포병 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 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K9 자주포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만 방송 매체에서는 한국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과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걸 질투해가며 K9 자주포의 스펙과 수출 실적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대만은 자체 자주포도 없는 것은 물론 수입할 자주포도 마땅치 않기에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납품 속도도 로켓 배송급인 K9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빨리 수입하자는 여론이 대만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대기표를 늦게 뽑아도 너무 늦게 뽑았는데요. 이제는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K9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육군은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55 팔라딘을 개조해 58구경의 장포신으로 사거리 70km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지만 장포신의 내구성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로 자체 개발하겠다는 사업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어서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성능시험 계약을 맺었고 11월 중으로 실시되는 성능시험에서 K9 자주포가 각종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차후 양산 계약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각종 최첨단 전략 자산과 방산 장비를 운용하는 미군이기에 방산 기업으로서 미국에 진출한다는 건 상당히 꿈같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의 K9은 미국의 팔라딘이 실패한 사거리 연장을 완벽히 수행해낼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K9A3 버전의 경우 길이를 연장한 58구경의 포신을 적용하고 장포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램제트 엔진이 탑재된 신형 포탄을 적용하여 기존 사거리 40km의 2배가량인 80km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팔라딘이 실패한 70km 수준의 사거리 연장 사업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여기에 전직 미군 사령관들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월터 샤프를 비롯한 3명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생산되고 있는 K9 제작 1공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와 전직 미군 사령관들은 한 목소리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차량은 미육군 전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샤프 전 사령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 시스템은 흠잡을 수 없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 수출되는 이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한화의 무기 체계가 미군이 필요한 방식으로 전력화가 된다면 한미 간 방산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 역시 자신이 한미 연합사에 있으면서 K9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한국군의 운용 능력을 이미 목격한 바 있다며 안전하고 신속한 탄약 장전과 공급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K9를 경험한 미군 사령관들도 K9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산 명품 무기가 미국에 납품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한국산 K9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자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에게 제대로 이용당했다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인 팔라딘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대만이 위급한 상황에 판매해주지도 않고 있고
한국 K9 자주포의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어. 미국이 K9를 도입이라도 하는 순간 대만의 K9 대기표가 안드로메다로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미국 수출을 자신하기엔 위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가 성능 개량에 실패한 만큼 한국의 K9를 성능 테스트라는 명목으로 기술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대만이 원하는 대로 K9를 대만에 수출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1조 원 이상의 방산 수출을 할 수 있음에도 대만의 팔라딘 자주포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대만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았던 전력을 보면 팔라딘 자주포 역시 중국의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의 자주포가 처참한 기술 수준을 보여준 만큼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접수하면 대만에 판매된 K9 자주포의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일입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 소속 선박들이 다시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진입해 체류 중인 필리핀 해경 9,701호 선박에 물자를 운송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은 오히려 중국 측이 필리핀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함정이 필리핀 수산국 선박에 위험하게 접근해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토머스 암초에서는 대형 벌목도, 도끼, 봉, 망치 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비무장 상태 필리핀군 병사들이 탄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 두 나라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갈등은 하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수산청 소속 항공기는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던 중 중국 섬기지에서 발사된 플레어 즉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다는 물론 하늘에서도 두 나라의 충돌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전문가는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미국이 탈중립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한국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 가능한 남중국해,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은 물론 유럽에서조차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남중국해 연구원 우수춘 원장은 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중국과 필리핀이 충돌을 언급하며 당시 충돌 중에 중국 해경이 필리핀 측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었다.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미국이 필리핀의 편을 들며 대중국 압박에 나서서 그렇다며 미국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필리핀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수춘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 CSIS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이 근래 남중국해에 길이 3km의 활주로가 가능한 인공섬기지를 건설 중이며 이는 차후 미국, 일본 등과 안보 협력에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우 원장은 베트남이 지난 6월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륙붕 협상을 요구했다면서 중국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달 UN 대륙붕 한계위원회 CS에 각각 자국 인근 남중국해의 200캐리 한계를 넘는 대륙붕의 바깥쪽 일부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 대륙붕 경계 획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및 필리핀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형 잠수함과 군함의 500km 사정거리를 승인한 것입니다. 2001년 3월 26일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체 MTCR에 가입했고, 이로 인해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의 수출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됐습니다. 한국은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 역시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제재 완화는 한국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00km 천무 개발과 양산까지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간 500km 사거리 천무의 수요는 엄청났지만 한국은 규제 때문에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000톤급 잠수함에도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므로 캐나다가 하나오션의 손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되면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인 사거리가 500km급의 천무 다연장포를 수입하고 이것을 필리핀 최북단 이빠야섬에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될 만큼 위협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해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의 완화 조치에 대한 응대성 발표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배치했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이 끝났으며 곧바로 양산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최북단 이빠야섬 ITBA와 EAT 아일랜드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 함정은 대만 주변을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함정들의 태평양 진출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이 없을 텐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대놓고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산 무기 구입을 권고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리핀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군비를 이곳에 투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앞으로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 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서단 섬인 홍도에서 중국 해군 기지인 청도까지 거리는 약 4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도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과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주전력이 한국 육군에 의해 제압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잉커우시 뿐만 아니라 산동 반도의 상당 부분도 등이 타격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신경 쓰지 않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말 그대로 천무의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준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둔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함정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K해양 방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하나오션이 4만 톤 규모의 미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이제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의 정비 및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번 수주는 한국 조선사가 처음으로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9월 2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창정비를 위해 입항했습니다. 이날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월리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전투함 등 다른 함정에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지원함인데요.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의 함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 해군 측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조선업은 물론 미 해군의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까지 진출한 하나오션은 아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잠수함을 전시해 유럽 시장까지 정조준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당당히 장보고3 배치 잠수함을 전시해 해외 방산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9월 3일부터 나흘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 2024에는 세계 35개국에서 온 방산 기업이 760여 개의 부스에 자신들이 자랑하고 싶은 방산 무기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 규모를 키운 이번 행사에는 미국, 영국 등 방산 강국 출신 기업이 대거 참여했고, 한국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총 27개 K방산이 총출동했습니다. 1993년 시작한 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는 파리 유로사토리, 영국, 런던 DSEI 전시회와 함께 유럽 3대 방산 전시회로 꼽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동유럽의 군비 증강이 확대되며 최근 그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대에서 K방산은 개막 전부터 특별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는 홈페이지에 한국 방산이 2024 MSPO에서 최고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라는 제목으로 따로 소개하며
한국을 아시아 방산 거물에이전 타이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006년만 해도 2억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 수준이었던 K방산 수출은 2020년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으로 최근엔 각국의 군비 경쟁과 맞물려 퀀텀 점프를 하며 올해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약 26조 8천억 원 달성이 유력합니다. 수출 대상국도 2022년 4개국에서 작년 12개국으로 확대됐고 올해 연말까지 15개국 이상 수출이 목표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도 K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K9 자주포 등 K방산 베스트셀러가 연이어 등장했는데요. 전시회를 앞두고 이미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루마니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들의 관심이 한국 부스에 집중됐습니다. 폴란드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K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와 제품 품질이 재차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파격은 폴란드, 캐나다 등에서 조단위 신규 수주를 노리는 한화그룹의 방산 3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이 잠수함 장보고 3IR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는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의 실물의 10분의 1 크기 모형을 부수 정중앙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한화가 폴란드 정부의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약 3조 3,500억 원 규모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를 겨냥한 조치로서 이 사업의 경쟁사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대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이 운용할 잠수함 3척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22억 5천만 유로, 3조 3,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폴란드 잠수함 수주에 뛰어든 프랑스의 네이벌 그룹과 독일 TKMS 등이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화는 30년간의 잠수함 실전 운용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장보고이는 중어뢰와 대함 순항미사일 등을 탑재한 어뢰 발사관,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대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화가 자랑하며 지난 2022년 개발을 완료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올해 말 장보고 3 배치 선도함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수소연료 전지 기반의 공기부료 추진 체계 AIP를 동력원으로 하는 장보고 3 배치는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폴란드에게 미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를 맡게 된 한화오션의 MRO 기술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MRO 현지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3사 중 하나인 하나시스템도 이번 전시회에서 잠수함 운용 효율과 전투 성능 향상을 위한 함정 통합 전투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장보고 3 탑재되는 전투 체계는 수중 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위한 소나 센서, 비음향 센서, 무장 및 통신 체계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이미 이번 방산 전시회 훨씬 전인 지난 6월에도 장보고 3 잠수함의 우수성 널리 알리는 행사들을 가져왔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포럼에 참가해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장보고 3 잠수함을 선보였는데요. 당시 폴란드 주재 영국 대사와 미국 해군 무관, 폴란드 해군 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은 장보고 3 잠수함을 보고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 3 배치 입원함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기공식은 선체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자리 잡아 거치하는 행사로서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장보고 3 배치 입원함이 성공적으로 건조돼
미래 국가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는데요. 특히 장보고 3배치 2입원함은 배치 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후속 군수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함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장보고 3배치 2입원함은 배치 1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리튬 전지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국산화를 확대함으로써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해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 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잠수함 기술력에 있어 상당한 국산화를 이뤘고 이를 바탕으로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 해군의 해군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로 중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장보고 3 사업에 따라 암모함 등 배치 3척의 전력화를 거의 완료했고 리튬이온 전지로 잠항 시간을 늘린 배치 3척은 2031년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특히 4000T급으로 규모가 커지는 배치 3는 소형 원자로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형 원자로가 탑재되어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되면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장시간 잠항하다가 언제든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 해군에겐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런 기술력들을 바탕으로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뿐 아니라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CPSP도 노리고 있습니다. 약 60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 한국은 3000T급 장보고 3 잠수함을 제안할 예정인데요. 경쟁국인 일본은 수출 경험이 없고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에 있어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한국과 KF-21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라보어 자기 대통령이 한국과 KF-21을 비롯해 잠수함까지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며 큰 소리를 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프라보어 자기 대통령이자 국방장관의 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지지율을 상승시킬 방법이 오직 한국과의 협력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프라보어가 KF-21 분담금을 내는 것은 6천억 원뿐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6천억 원을 내는 게 바로 기술료만 낸다면서 대폭 그 금액을 삭감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프라보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인도네시아의 적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하겠다고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와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프라보어를 다급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프라보어 후보자는 자신의 국방장관이라는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권을 챙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면서 비로 막대한 금액을 페이백받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현재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의 업적인 KF-21 전투기를 흘대에 썼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KF-21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 빼앗긴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최근 들어 연달아 한국의 배터리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 두 번째 높이인 빌딩을 삼성물산에서 말레이시아에 완공하면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련 한국의 공장과 건물 완공식에 참여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이슬람권 종교를 믿고 있고 언어도 비슷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례로 말레이시아가 UN 비상임 이사국이 되자 인도네시아가 항의 차원에서 탈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한 일도 있었는데요. 1인당 국민 소득으로 따지면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에 비해 3배가량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 소위 말하는 자비를 하러 건너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 체류자도 생기기 마련인 테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불법 체류자들을 가혹한 처벌을 하는 등으로 사이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프라보어 후보자가 자신의 업적을 위해 KF21 사업을 망치고 이를 말레이시아가 노리고 있다고 하니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말레이시아는 축구 분야에서 한국 김판곤 감독이 불풍을 일으키자 한국과 더욱 호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먼저 도입했던 FA50 19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HTCHRES F11, 곧바로 18기의 FA50을 추가로 도입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도입한 FA50은 기존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했던 FA50보다 우월한 성능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자신들의 공군력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며 FA50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FA50과 함께 KF21의 도입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구난방으로 보유했던 과거의 노후 전투기들을 퇴역시키고 다목적 전투기와 경전투기 위주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Su-30MKM을 조기 퇴역시키고 여기에 KF21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에서 빠져나갈 경우 그만큼의 분량을 자신들이 신속하게 채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테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프라보어가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KF21 사업도 망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한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는 좋지 않은 사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전 국방장관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인물이며 한국방산과 관련해 핵심적인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프라보어 후보자는 결국 한국에게 KF21 대금을 6천억 원만 납부한다고 한 것이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방산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굳이 인도네시아와 협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며 많은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 KF21 협업을 하지 말라며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프라보어 후보자는 한국에도 이미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 KF21을 참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가 사면임을 할 수 없어 자기 대통령의 프라보어가 당선되었고 임기 시작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권력이 있는 인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 있는 상황이며 이를 대외적인 이슈를 부각시켜서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국가임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는 장관 시절 한국과의 KF21 계약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특히 예전 대우조선해양과의 잠수함 사업을 계약해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투명하지 않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국가 경쟁력과 연관이 된다면서 오히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임기 말인데도 70%에 달하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서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이 서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기에 프라보어와는 더욱 비교되는데요. 특히 필리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프라보어를 매우 다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가 계약만 해놓고 가져가지 않은 잠수함도 자신들이 인도받을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막상 프랑스 잠수함을 알아보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한국산을 다시 찾는 와중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외부에서도 필리핀 때문에 다시 한국산 잠수함을 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이 잠수함을 인도네시아가 아닌 현찰로 대금 지급을 잘하고 있는 필리핀에 인도하고 싶을 것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에 잠수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중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인도네시아가 구매하려다 포기한 한국산 잠수함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필리핀 해군 서부함대의 로이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군 현대화 3단계 계획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잠수함을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몇 척을 구매할 계획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확실히 한 척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리니다드 대변인은 3단계 사업에 약 2조 필리핀 페소, 한화로 약 47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은 10여 년 전부터 군 현대화의 사업을 추진해왔고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계속 충돌하면서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인도네시아가 홀대하는 KF-21까지 도입을 고려하자 프라보어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KF-21이 전 세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면서 더욱 가지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한국을 찾으면서 인도네시아는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으며 프라보어로서는 한국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한국이 절대 반도체에서 따라올 수 없게 만든다고 큰 소리쳤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러다 한국에 밀린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투자를 통해서 수조 원을 날릴 위기에까지 놓이며 한국에 바로 역전당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놀라운 전망과 분석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반도체 매출 1위에 오르면서 미국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4분기 반도체 DS 부문에서 약 6조 4,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회복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계에 대만 TSMC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24분기 실적에서 TSMC는 10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며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TSMC를 밀어주며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기료까지 삼성을 의식해서 책정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귀주후이 대만 경제부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료를 한국보다 낮게 유지해서 TSMC의 삼성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세와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한국보다 낮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은 삼성전자보다 인건비가 50% 이상 저렴하고 인력 수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전기료, 수도료 등을 조정하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이라 여기면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대만의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전쟁을 벌이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TSMC는 무려 650억 달러 9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하며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고 삼성도 이에 질세라 400억 달러 54조에 가까운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위 기업 TSMC와 이를 추격하는 삼성과의 대결은 미국에서 결정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TSMC에게 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TSMC 미국 첫 공장 가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NYT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TSMC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직원들의 퇴사가 잇따르고 있다고 8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TSMC는 한밤중에도 출근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칼퇴근과 수평 문화에 익숙한 미국 직원들이 대만식 기업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닉스 공장은 650억 달러 약 90조 원가 투입되는 TSMC의 미국 첫 생산시설로 당초 올해부터 1공장에서 4나노미터 NM1N M10억분의 1M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만 특유의 상명하달식 기업 문화와 경무를 둘러싸고 미국 직원과 대만 경영진이 충돌하면서 생산의 차질을 빚으며 가동 시점이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동안 TSMC의 업무 강도는 대만 내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모리스 창 창업자는 지난해 TSMC의 성공 요인을 언급하면서 새벽 일시에 기계가 고장나면 미국은 오전 8시 출근에 수리를 시작하지만 대만 엔지니어는 새벽 2시까지 수리를 마친다며 남편이 새벽에 돌아와도 아내는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TSMC는 미국 공장이 착공한 2021년부터 미국 엔지니어들을 대만에서 1에서 2년간 연수시키며 기업 문화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국 직원은 대만 연수를 악몽었다며 훈련을 명목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당일 과제를 부여하고 대만식 위계 질서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한 미국 전문가는 TSMC는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대만에서처럼 미국에서는 기업의 권위가 없다며 미국에 있는 대만 노동자들조차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TSMC의 애리조나 신공장에 근무할 엔지니어들이 언제라도 미국의 빅테크 업체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해외 기업 중에도 가장 높은 임금을 주고 있지만 TSMC는 이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주는데 누가 TSMC의 공장에서 일하려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1996년부터 미국 공장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테일러 신공장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주 신공장을 순탄하게 준비하며 이 지역 미국 주민들에게 꿈의 직장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미국 직원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현지 인력을 조달하는 네트워크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생산시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는 반도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미국에서 미국 현지 공장을 경영하는 수준은 천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미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직장 1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 포브스는 독일 여론조사기관 스태티스타이스TATISTA와 협력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50여 개국에서 17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추천된 4천여 개의 기업 중 700개 기업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소속 회사의 사회적 책임, 경제적 성과, 근무 여건 등에 대해 응답했는데 삼성전자는 애플,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보다 앞선 평가를 받았습니다. TSMC는 100위권 내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TSMC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이지만 일본에서는 아예 공장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TSMC는 지난 4월에도 대만 지진으로 공장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는 30억 대만 달러 128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입니다. 최근 일본 규슈에서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하며 대만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이 앞으로 지진 리스크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슈 지역 구마모토에는 TSMC 반도체 공장이 있는데 TSMC 공장이 위치한 구마모토현은 이번 지진 피해가 큰 미야자키현과 바로 인접한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지역별로 최대 1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지진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경쟁에 밀린 반도체 산업을 살리겠다면서 대만 TSMC에게 12조에 달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약속했고 TSMC는 이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TSMC는 지난 2월 구마모토 1공장을 완공했고 오는 4분기부터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구마모토의 2공장도 착공해오는 2027년 가동할 예정이고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반도체를 맡은 3공장 건설도 검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SMC가 대만과 일본의 공장을 늘리는 곳이 모두 지진 위험이 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공장의 생산 차질을 빚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장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대만 지진 당시 TSMC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특히 3나노 등 첨단 공정을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한데
TSMC에 비해 삼성은 지진 리스크가 적다고 비교했습니다. 최근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으로 교세라, 라피더스 등 일본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마모토에 있는 TSMC 공장을 비롯해 일본 반도체 기업들까지 일본판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한국에게 뒤진 반도체 산업을 되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일본판 실리콘밸리와 난카이 대지진이 예상되는 지점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보조금을 받으며 일본에 투자한 TSMC는 대만과 일본 중에서도 지진 위험이 높은 지역에 공장을 짓는 꼴이 되어버렸고 거액을 투자한 미국에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외면받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일본과 중국은 기술 수준에서 대만의 라이벌이 될 수 없고 미국 역시 장기적으로 대만을 앞서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한국의 삼성전자만이 TSMC의 매우 강력한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온갖 리스크를 안고 가는 TSMC를 추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첨단 산업 제조기업인 ASML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라 불리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ASML이 제작한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SML은 슈퍼울로 불리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은 유럽 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럽의 첨단 산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네덜란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ASML이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ASML의 자국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일본과 대만은 여러분을 오피지오 3825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네덜란드 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석유그룹이던 쉘 석유가스와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개편된 네덜란드 세법에 반대하며 해외 이전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던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유럽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 중견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네덜란드의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제는 ASML이 못 견디겠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법인 세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SML의 구성원인 직원 2만 3천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의 직원인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자사에서 일하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받아가는 급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ASML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이 쉬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ASML은 쉘 석유가스와 유니레버처럼 네덜란드를 아예 떠나버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세계 각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5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ASML 측에선 3조 7천억 원이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내왔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ML 측이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다는 상황입니다. ASML의 최대 고객인 삼성과 TSMC의 공장 대부분이 한국과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반도체 장비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과 AS 비용 등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근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 중인 한국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며 대만 현지에 일본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의 대만의 TSMC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일본 지역의 ASML 이전을 위한 로비를 추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만에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대만의 경우는 이전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는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ASML의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대거 대만의 TSMC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심자외선 DUV 장비와 극자외선 EUV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EUV 부품까지 대만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 본사 측에서도 대규모 수리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TSMC의 팹 장비를 완벽히 수리해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생산이 가능한 극자외선 EUV 장비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며 지진을 비롯한 가벼운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에 운반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대만과 일본으로 ASML 본사가 이전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리와 정비가 주 업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ASML 피터 베닝크 CEO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이번 ASML의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인물이기도 하며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을 위한 제조센터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의 구축에 큰 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의 아시아 유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물론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한국에 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거래처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ASML 측에서도 경영상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마저 용인의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코리아는 이미 용인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반도체 장비 특허로는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일본이 모기업이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최대 매출을 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회사와 공장 그리고 연구센터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SML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글로벌 항공기 시장 1위에 오른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이 2024년 9월 한국의 방산 우주연구개발센터를 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인천, 대전, 경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버스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과 우주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이며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내 연구소 투자는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규제사항 검토부터 한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산업 및 항공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KF-21과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9 자주포와 K2흑표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의 항공방산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의 로드리고 레자마 마케팅 총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항공산업 수요 증가 및 구형 항공기 교체 수요 등으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37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22조 원이 될 것이고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는 100만 개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어버스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이 수백조 원 여객기 시장을 국산화하고자 자체 제작 여객기인 C919를 상용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영업을 시도하자 아시아 시장을 꽉 잡기 위한 에어버스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초기지는 한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와 에어버스 측은 공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연구개발 중심에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된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에 에어버스 한국법인을 유치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의 인천공항으로 불리는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대표 산업교통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기업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경쟁 중인 대만과 일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ASML의 훌륭한 고객이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보면 대만보단 한국에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있는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에 주둔하며 사령부가 있기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을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보이는 일본과 손잡고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도 지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본과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ASML의 장비 구입 자체가 막혀버린 중국은 한국이 ASML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